자, 재밌는 게 이게 1904년에 대통령 선거 결과예요. 어차피 빨간 거가 한 당이고 파랑이 한 당에서 이렇게 딱 나눠졌는데 이게 어느 당이고 어느 당일까요? 이게 보면 빨간 게 바로 루즈벨트, 지금 말했던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1901년에 대통령이 이제 그냥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임기가 끝나면 선거를 정말 해서 두 번째 정말 대통령이 됐습니다. 선거에 당선이 됐는데 빨간 걸로 해갖고 이제 상당히 이겼죠. 그래서 파란 거보다 빨간 게 좀 딱 보면 여기 숫자가 뭐냐? 여기 간접 선거기 때문에 주마다 선거인단이 있었고 선거인단의 수입니다. 수 뽑은 수. 근데 이 선거인단 얼마나 웃기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 보세요. 엄청 많죠 이런 데는. 네. 여기는 몇 개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공정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인구비례지만 사실은 상원 그러니까 완전 인구비례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좀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뭐 자 이렇게 돼서 근데 파랑과 빨간 거 보시면 어떻게 되신지 모르지만 파랑이 역시 민주당이고 빨간이 공화당이거든요.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북쪽은 모두 공화당, 네. 남쪽은 다 민주당. 저 당시에는 그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잘 헷갈리시는 게 뭐냐? 링컨이 민주당인 줄 알아요? 링컨이 공화당이었어, 공화당. 그 당시 남부가 다 민주당이에요. 이른바 남부군이 민주당, 북부군이 공화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링컨은 좋은 나라, 북부가 좋은 나라, 남쪽이 나쁜 나라 이렇게 오해하는데 어쨌든 간에 남쪽이 민주당이고 북쪽이 공화당입니다. 보시다시피. 1900년 전까지도. 말 나온 김에 네. 저 지금 선거인단 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지금 다릅니다, 물론. 저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선거인단에 대해서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투표 시스템에서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투표할 때 다 아시죠? 투표할 때 대통령 직접 찍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한테 투표를 합니다. 어느 쪽이나. 그러니까 선거인단은 투표를 하는데 근데 선거인단이 누구를 찍을지는 사실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이 저 민주당을 찍을 줄 알고 투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공화당을 나중에 찍을 수 있습니다. 그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선거인단은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선거인단이 결정되는 형의 수를 말하는 네. 아니면 수도 그렇고. 수는 결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주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왜 이런 짓이 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이제 주로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원래 독립할 때 13개 주로 시작을 한 건데 주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주 정부들이 따로 있어서 주마다 사실 자치가 굉장히 강하긴 한 그건 뭐 좋은 점일 수도 있죠, 상당히. 그러니까 주마다 자치가 굉장히 강해서 주들이 연합해서 전체 연방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주의 특수성을 잘 살려야 된다는 게 강한 거기로 있는 겁니다.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주라고 해서 이게 다 먹어가면 안 된다. 조그만 주도 걔네들의 정체성을 잘 이제 살려야 된다. 그런 게 강하게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각각의 나라가 네. 우리 주는 네.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겠다. 그렇죠. 하고 그렇게 그런 셈이죠.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각 주가 이제 결의를 해서 네, 그런 셈입니다. 근데 그 결의를 하는 게 각 주마다 투표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저 1904년도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는 10주를 갖고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뭐 지금 뭐 다마다 이렇게 하고 네.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죠. 이거 다 결정하겠죠, 거의 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겼으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 저 동네가 사실 뭐 저 예, 뉴욕주, 펜실베니아 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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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시스템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모순이, 그러니까 득표를 하고 거꾸로 뒤집히는 게 뭐 생겼으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좀 모순이고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에도 좀 어긋나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당연히 있지만 이거 사실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헌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상원 하원이 다 그냥 거의 한 당으로 다 몰리지 않으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하나로 딱 되지 않으면 헌법 개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미국 상황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공화당이 뭐 그렇죠. 공화당이 압도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3분의 1 겁니다. 3분의 1가 될 수가 없죠. 민주당이 공화당이 3분의 1은 아니니까 과반일 정도지. 네. 자, 근데 그래서 이게 여기에 바로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이 앞에 있는 거는 이거는 그 생물 연도고 이거는 이제 대통령 해먹은 연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렇게 한 건데 근데 이 사람 하면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루즈벨트 하면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나라 식민지로 만든 그 굉장히 기여를 크게 한 사람이죠. 저 사람이 뭐냐면 바로 그 1905년에 테프트 가스라 밀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 테프트하고 가스라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의
군사 장관이고 국방장관이라고 그랬을까. 가스라도 그때 뭐 일본에 무슨 뭐 상인가 이랬는데, 이 테프트 가스라 밀약이 이거 완전 비밀리에 걔네들이 조약을 한 거거든요. 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비밀로 완전히. 이게 알려진 거는 몇십 년 뒤입니다. 근데 뭘 밀약했느냐? 뭘 한 거냐면 미국이 필리핀을 먹을 테니까 일본 니네 조선을 먹어라. 서로 나눠 먹자 한 겁니다. 그걸 밀약을 한 거거든요. 자기네 것처럼 서로 나눠 먹기로 한 거. 황당한 거죠, 진짜. 이건데 이게 얼마나 화가 나냐면, 이게 정말 화가 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1905년에 이 밀약한 게 뭐 7월인가 그럴 겁니다. 뭐 대충. 근데 똑같이 뭐냐면, 그게 9월인가에 포스머스 조약을 맺었거든요. 이게 누가 맺은 거냐면, 러일 전쟁을 때 막 했는데, 러일 전쟁을 하면서, 그 러일 전쟁 해갖고 이제 러시아의 그 발틱 함대가 여기까지 오는 바람에 일본하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뭐 오다가 뭐 몇 달 걸려서 왔을 테니까 뭐 다 이미 전투하기도 전에 다 뻗은 거죠. 그리고 그다음 보급품도 못 받았고 사실. 그리고 특히 이제 수에즈전을 못 지나가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영국은 일본하고 같은 편이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뭐 완전히 졌죠. 이게 그 해전에서는 전투에서는 러시아 발틱 함대 격파를 당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 일본도 엄청나게 거기에 이제 다 소모했기 때문에 만일 러시아가 육군을 이제 와갖고 이렇게 뭐 만주 같은 데 일본하고 붙으면 일본이 아마 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일본이. 이제 그래서 러시아는 그걸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이 좀 하니까 미국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러시아하고 이게 좀 이제 그냥 전쟁을 끝내는 걸 좀 해달라. 그래갖고 미국이 루즈벨트 나서서 포스머스 보조약을 맺게 했습니다. 포스머스가 미국의 한 동네거든요. 미국의 동네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그때 일본하고 불러서 이제 말하자면 전쟁을 끝내자. 조약을 몇 개 해서 그 바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러일 전쟁이 러시아가 진 걸로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게 러시아가 좀 졌다고 하면 무슨 배상금 물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전혀 없었고 오히려 뭐 반대면 반대였죠. 차라리 하여튼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여튼. 그래갖고 그 바람에 거기서 뭘 한 거냐면 러시아가 이제 조선에 대해서는 이제 간섭 안 할 테니까 일본이 네가 다 먹어라. 이걸 확실히 해준 겁니다. 이게 사실 루즈벨트가 러시아를 이제 그냥 이제 없애고 일본한테 확실하게 조선을 내준 거죠. 그래서 같은 해 1905년에 11월인가에 을산 능계약을 맺은 거죠. 을산 능계약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좀 말이 많지만 을산에 맺어갖고 그랬는데 이때 일본이 이제 말하자면 뭐 강제로 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뭐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말기죠. 뭐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거 말기에 고종이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미국에 밀사를 보냈거든요. 직접도 못 통하고 이렇게 아는 사람 통해갖고 보냈는데 알렌을 통해서 했어 아마 그랬는데 그 사람을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루즈벨트가. 이게 보낸 이유가 뭐냐면 1882년에 조미 수소 통상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하고 미국하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82년 훨씬 더 전에. 수호 통상조약 서로 이게 상대방에 좀 이렇게 좀 봐주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맺어서 사실 이것만 믿고서 울산전 계약을 이게 맞이 안 되니까 일본이 막 겁박을 해서 한 거니까 미국이 좀 도와달라고 한 건데 미국은 아예 그러니까 조미 통상조약을 완전히 조약 맺으면 완전히 개무시하고 몰래 테프트 가스란 밀약을 미리 몇 달 전에 맺어놓고서 다 넘겨준다 이렇게 하니까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얘가 묘사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때 그랬었죠, 82년 당연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겁니다, 완전. 뒤에 가스란 테프트 너희들 나눠 먹자, 너 가져라. 네. 우리 필리핀 먹을 테니까 너네 조선 먹어.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 공로로 루즈벨트가 어떻게 됐냐?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뭐 누가 떠오르졌고 참. 그러니까 한국을 식민지로 내주면서 일체 끔찍하게 당하게 한국을 비참하게 지옥을 떨어뜨리면서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좀 알아야 돼 이거에 대해서 정말 좀 답답한데. 근데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당시에 테프트하고 이끌고서 사절단을 이끌고서 굉장히 테프트가 전쟁 장관인가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상하원이 한 30명을 이끌고서 이제 일본에 가기도 하고, 뭐 조선도 왔어요, 조선도. 그 당시에. 조선 왔는데, 그때 일화가 좀 웃기는 거는
그때 대통령 루즈벨트의 딸이 같이 왔거든요, 딸. 앨리스 루즈벨트라는 애가 와서 걔가 무슨 짓 했냐면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아나무인에 갖고 했냐면 그때 그 유명한 얘기죠. 그때 이제 명성황후. 그러니까 이미 죽은 다음이에요. 일미사변으로 일본 낭인들이 와서 살해해갖고 죽은 다음에인데 1905년이니까. 그 명성황후가 그때 이제 명성황후를 이제 그 무덤이 이쪽에 홍릉이었거든요, 홍릉. 이제 홍릉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홍릉이 어디서 썼는지 아시죠? 지금 홍릉이라고 말하는 청량리 밖에 홍릉 아시나요? 청량리 옆에 홍릉. 홍릉갈비라고 하는 데가 홍릉인데 그게 지금 뭐냐면 이제 그 과학기술원 있고 그런데 경희대하고의 경희대 홍릉. 근데 거기였었어요, 원래. 근데 그걸 옮겼거든요. 나중에 옮겨서 지금 이제 금곡이라는 데 아시나요? 금곡? 네. 경춘성한테 거기로 옮겼죠. 그래서 홍릉과 유릉이 돼서 거기 홍릉이라는 거는 고종하고 그 민비, 그 명성황후랑 같이 있고 유릉이라는 데는 이제 순종 마지막. 근데 거기에 그 금곡으로 왜 옮겼느냐? 그 참 일화가 많아요. 거기에 금곡릉이라는 데로 이제 서울에 있던 걸 옮기고 한 건데 왜 옮겼느냐? 설에 의하면 그거를 지관이 그 자리를 봤는데 그 지관이 일본인데 그 지관에서 이제 조선을 완전히 명맥 끊어버리는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순종하고 후손이 다 끊겼거든요. 실제 이시황과 후손이 다 끊겼어요. 진짜 없어졌어요, 다. 그렇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하여튼 저는 이 얘기를 상당히 이 풍수에 이 조예가 있는 그 교수님께 들은 얘기니까 아마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그냥 옮기기 전이죠.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그걸 왕득으로 못 하겠거든요. 또 일제가 또 그러다가 하여튼 나중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나중에 할 때. 근데 하여튼 어쨌든 근데 거기 그 홍릉에 가서 그러니까 그 무덤을 밟고 올라와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이거는 진짜. 근데 그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사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거기 성물 중에 말의 성물. 거기 올라간 건 사진이 있어요. 그 앨리스 딸이. 올라가서 올라타고 딱 이렇게 말 타는 거는. 근데 그 복장이, 무슨 복장이? 승마 복장. 장화 있죠. 승마 장화 딱씩 올라가 채찍 들고 딱 있는 거는. 이게 아무도 제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한 거겠죠. 미국에 다 와서 그러니까. 그때 이미 조선은 아무런 권력이 없었고, 일본 그러니까, 일본하고 완전히 같은 편이었으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정확. 요번에 무슨 수장고까지 들어가서 아무도 못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죠, 지금. 아무튼 그런 일화가 참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이제 오늘 하루가 쓸 것 같아서 다 못하겠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자, 이거 한 30년 가까이 지나서 1932년에 대통령 선거를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파란 게 민주당, 빨간 게 공화당인데,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파란 게 루즈벨트. 여기는 빨간 게 루즈벨트.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빨갛던 게 파란 걸로 바뀐 것도 좀 희한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캘리포니아가 10명이었던 게 이제는 22명은 늘긴 했어요, 이렇게. 지금은 더 많아졌죠. 지금 훨씬 더 많아졌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흥미롭지 않으니까, 여기 루즈벨트는 빨간데 여기 루즈벨트는 파라네요. 그러니까. 자, 저기 루즈벨트는 시어도 루즈벨트인데, 여기 루즈벨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예요. 다른 사람이죠. 근데, 루즈벨트가 왜 똑같으냐, 그러니까, 먼 친척이라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루즈벨트의, 이 사람의 아내, 이 사람의 아내가, 엘리나 루즈벨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시어도 루즈벨트의 직계 친척이에요. 부인이 조카더라고요, 보니까. 예, 시어도 루즈벨트의 조카예요. 시어도 루즈벨트의 남동생의 딸이에요. 이 사람의 부인이. 근데 어떻게 저렇게 결혼을 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도 루즈벨트잖아요? 성이 같아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는 친척은 맞는데,
한 12촌 바퀴라고 하더라고요. 12촌, 13촌 뭐 이러니까 뭐 친척 관계가 이제 거의 멀어진. 미국 같은 뭐 전혀 완전 남남이죠. 교수님하고 저하고 정도 되겠네요. 뭐 그럴 수 있죠. 미치시지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그래서 어쩐지 한번 흥미로운 경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흥미로웠냐면 이 사람은 무려 4선을 했어요. 4선. 미국에 처음이자 마지막 4선. 그러니까 요새 이제 재선하고 이거 재선밖에 못하고 지금 그다음에 금지죠. 법적으로 금지인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선을 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 니들 정책.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 사람이 수행했죠. 바로 2차 대전 수행해서 미국 공식 참전한 게 45년인데 이 사람은 바로 45년까지 했거든요. 4선에서 45년까지 밖에 못한 게 하는 동안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1년 만에 죽었어요. 1년도 안 돼서 사실 재선되자마자 죽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핵심이 이거죠. 맨하탄 프로젝트. 핵폭탄 만드는 걸 이 사람이 승인을 딱 한 거거든요. 시작을 행위해서 44년까지인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 유명한 게 아인슈타인 실라르드 편지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이 실라르드라는 사람이 막 이제 설득을 해서 바로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쓴 거거든요. 이게 히틀러가 이 핵폭탄 만들고 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먼저 위험하다. 우리 만들어야 된다. 한 건데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후회했다는 게 정설이죠. 이건 이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보면 뭐 좀 몰랐던 거죠. 정말 만드는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전혀 아니었는데. 근데 사실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 사실 히틀러가 그거 만들지 않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그럼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거기서 그만두고 나온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딱 한 사람. 그 물리학자 중에. 나머지는 다 그냥 계속 그래도 만들었거든요. 그 나온 한 사람이 로트블라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혼자 이제 난 이거 못 만든다, 만들 수 없다, 만들면 안 된다 해서 거기 거부하고 나와서 이 사람은 당연히 좀 뭐 약간 탄압받고 그랬지만 그 공을 이 사람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또 받았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하여튼 뭐 그것도 다른 얘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루즈벨트는 공화당이었는데 이 루즈벨트는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꾼 거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본성에서 제가 제국주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국회 한 400차례 전쟁을 개입했는데 2차 대전 후만 하더라도 무려 200차례가 넘어요. 2차 후만 해도. 참 대단하죠. 물론 이제 동남아, 뭐 베트남 같은 동남아, 그리고 이제 중남미, 그 다음에 이제 중동, 뭐 이라크, 뭐 이런 아프간 이런데 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문제는 냉전이 끝나니까 소련이 붕괴한 바람에 소련이 붕괴한 거는 레이건이 붕괴를 시킨 거죠. 이 군비 확장을 해갖고 소련이 거기 쫓아가다 결국 뱁새가 황새 쫓아다가 다리가 찢어져서 붕괴한 거고 특히 체르노빌이 이제 거기에 완전히 그거를 방아쇠를 당긴 건데 냉전이 끝나니까 더 빈번해서 매년 3.7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한 게 해마다 3.7회 전쟁. 그리고 세계 군사비의 전체 절반이 미국의 군사비를 쓰고 있는 거고 다른 나라 모든 나라 다 합쳐도 미국보다 많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해서 군사로 물론 번역을 했죠. 미국이 그래서 한때. 그래서 특히 이제 딴 거 그만두고 2000년에 들어와서 21세기 2001년부터 2022년까지 20년을 보면은 이게 9.11이라는 거 9.11이 바로 2001년이었죠. 그래 450만 명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물론 직접 살해하고 간접 살해 합해서 직접 살해 한 35만 명이라고 돼 있고 나머지 한 400만 명은 간접적으로 미국의 전쟁을 벌여갖고 살해한 사람들을 뭐 이라크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파키스탄,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이런 데서 다 했는데 흥미로운 거는 여기 그럼 미군이 얼마나 죽었을까 여기서 뭐 여기서 이런 데서 했을 때 아시다시피 뭐 이라크 하는 데서 미국은 거의 하나도 안 죽었죠. 그냥 미국이 직접 들어간 것보다는 그냥 미사일 쏴갖고 그냥 다 죽인 거죠. 하여튼 그랬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 전체에서 미국 죽은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고 나서 미군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참전 군인들이 트라우마로 자살한 사람들. 자는 사람이 실제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4배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4배가 넘는다. 참. 그래서 그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참전 군인들 치료, 트라우마 치료하고 거기 그 원호 비용, 그 비용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에 들어간, 요것 때문에 요것만으로 들어간 비용이 8조 달러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면 1경이죠. 경원이 넘고 이게 모두를 다 부채로 한 거라는 거예요. 부채로. 세금을 거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대중독자를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23년에서 25년까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학살 다 아시죠? 뭐, 현재 6만 7천 명 학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이 한 2년 동안에 6만 7천 학살하는데, 그 중에 미국이 돈 들어간 게 320억 달러인데, 요거에. 그 중에서 이스라엘 준 게 217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학살하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한 거죠, 미국이 당연히. 뭐. 그거는 뭐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바이든부터 계속 그런 거거든요. 똑같이, 사실은. 그런데, 그리고 2020년에서 24년까지 하는 동안에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게 미국의 그 무기 만드는 데들, 뭐, 로키드라든가, 뭐, 보잉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2조 4천억 달러를 줬대거든요, 얘들한테. 네. 이게 다 결국은 이제 부채고, 이게 결국 다 미국의 재정적단이 결국 길게 보면 다 미국의 길게 보면 미국 민들한테 다 뺏어가는 거죠, 결국은. 근데 하여튼, 그 2조 4천억 달러인데, 이거랑 비교할 게 뭐냐. 미국의 외교에 들어가는 돈, 그 다음에 인도주의, 미국의 개발 비용, 인도주의 원조, 이런 거는 3,500억 달러 하고 2조 4천억 달러를 비교해보면 참,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정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금권 통치.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일 1표냐, 1달러 1표냐,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플루토크라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플루토크라시. 이게 금권 통치라는 얘기예요. 금권 통치, 플루토크라시. 금융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리스에서 어원을 둔 건데, 그리스에서 말하자면 사실 실제 미국의 이제 선거를 보면은 돈이 있어야지 출마할 수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돈이 누가 더 많은가도 거의 결정이 돼요. 그게 바뀐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물어요. 돈 많이 쓴 사람이 거의 언제나 이겼습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유권자 미국에서 투표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랑 달리, 우리나라는 그냥 투표 날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주에서 4주 전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돼요. 미리. 등록 안 하면 투표를 못 합니다.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주가. 그러니까 등록 안 하면 투표 다 못 하는 거고, 등록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거주자 주소가 있어야 되고, 첫째. 그러니까 노숙자는 절대 못 해. 자기 집이 없으면. 사는 데가 없으면. 그리고 신분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분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진이 반드시 있는 신분증인데, 그러니까 주마다 다르지만 어떤 데는 2개를 주거든요, 심지어. 보통 이제 하나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주마다 다릅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근데 신분증이 없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신분증이라는 게 주민등록증 우리나라 무조건 있지만 거기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 운전면허증을 보통 쓰는데, 운전면허증을 있으려면 가서 운전면허 신청해서 뭐 돈 조금 내고 다 바꾸고 그래야 돼. 운전면허 시험 보고 시험 봐서 붙어야 되고 다 그래야 되면 운전을 다 배우고 막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있긴 하지만 정말로 가난한 사람 증명은 없을 수 있거든요. 당연히 없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아예 투표권이 봉쇄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가 되면 만 18세가 되면 네. 주민등록증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렇죠. 네, 발부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아이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얼굴이 얼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내 증명서는 운전면허 외에는 운전면허는 없습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없다고 봐요. 그거 말고 이제 좀 이제 그러니까 뭐 이른바 버젓한직을 가진 사람들, 뭐 좀 이렇게 소득이 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아이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교수 같으면 이제 딱 있죠. 교수증이 있어요. 딱 이렇게 시험 사진이 있고 학교에서 말하는 거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되지만 뭐 2개 갈 땐 정말 그런 것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은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런 게 없어요. 주민등록이 되고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미국도 이제 물론 출생 그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출생 증명서가 있으면은 출생 증명서로 예를 들어서 증명서 갖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운전면허는 운전시험을 봐야 되지만 운전면허가 아닌 그냥 아이디를 운전면허 대신에 운전 못하는 거 그걸 받을 수는 있으면 원칙적으로 여권도 받을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거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그다음 못하는 사람이 많고 더 문제는 뭐냐면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젓한 게 정식 그 병원에서 애를 낳으면 이걸 병원에서 주거든요. 정식 병원에서 못 나면 그런 거 뭐 없죠, 아예. 그럼 없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하층민.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원주인들은 당연히 없는 사람 많고, 원주인들. 뭐 흑인들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다 병원 가서 그 출산을 하는데 미국도 당연히 번듯한 병원 가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냥 뭐 집에서 애를 받기도 하고
병원 가서 하려면 돈이 꽤 그렇죠. 돈이 많이 많이 들어야 들어가니까. 되거든요. 얼마나 많이 들길래 그래요? 뭐 경우 따라 다르지만 만일에 보험이 없으면요 끔찍하게 많이 듭니다. 그런 거 다. 제가 그 뭐.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얼핏 듣기로는 2만 불 정도 든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만 한 그러면 뭐 이제 그때 거의 당시- 3천만 원이죠. 거의 네. 3천만 원. 아이 하나 출산하는 네, 네. 거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못 알려지고 있었던 게 미국 여자들은 애 낳고도 바로 그 다음날 출근해서 일한다. 얼마나 강인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미국은 애기 낳고 더 있을 수가 없어요. 병원비가 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강제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왜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 가서 원정 출산 가잖아요. 그럴 때도 그러면 아, 뭐 돈 내는 거죠. 그만큼 드는 돈 거예요? 내는 거죠. 당연히 돈 내는 거죠. 왜냐면 그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네. 생으로 돈을 내야 되고 미국도 의료보험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서 그 뭐 유명했죠. 시코라고 하는 그저 영화 보면은 그저 다큐멘터리인데 거기 보면 뭐 손가락 잘라도 병원에 못 가거든요. 네.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가락 잘라도 그냥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태반 많아요. 미국에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 가서 이제 아기들 사진 찍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 제일 저도 이제 아기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제일 놀랐던 게 이 그 애들 뒤에 이렇게 이 귀 옆에다가 한 6개월 정도 되면 이 청력 테스트를 해요. 네, 네. 그럼 보통 이렇게 하고 옆에다가 손가락 이렇게 대요. 네, 딱딱 이걸 쳐가지고 애기 반응을 봐요. 네, 그게 다거든요, 사실. 네, 네. 근데 그 비용을 얼마를, 그건 2000년도가 아니고 2010 몇 년도 정도 됐겠다. 근데 그 비용을 병원에서 청구한 게 700불 정도를 네. 청구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100만 원 돈이 나온 건데, 이게 그분의 남편분이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네. 뉴욕에서 증권사 근무하시는 분이니까 뭐, 잘 이제, 돈이 잘 사는 많겠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뭘 걱정을 하냐면, 이거에 700불이라는 비용이 청구가 되는데, 이게 회사 보험으로 커버가 되냐, 안 되냐. 네, 뭐 그러겠죠. 이걸로 엄청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중에 그런 거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구급차, 앰뷸런스. 이거 불러서 타면은 네. 예, 최소한 몇백만 원은 그냥 나가거든요. 내야 되거든요, 기본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험으로 잘 커버 안 돼요, 잘.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그런 게 굉장히 세고 셌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보험이란 게 대부분 다 사보험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 내고 보험을 드는 건데 근데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 드는데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은 메디케어라 그래서 정부에서 대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제한되지만 병원한테.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다 깎아버리겠다. 그게 옛날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게 완전. 근데 그게 이제 레이건 오면서 조금씩 안 도와지더니 이번에 굉장히 그걸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걸로 문제가 생겼죠.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죠. 거기 관련 있는 건.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터 아이디로라는 게 있으니까 보터 아이디가 이게 투표자 아이디 이렇게 하여튼 그런,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소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인종에 의해서 차별하는 법안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생겼다가 이제 많이 대부분 주에서 많이 폐지되긴 했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고 등등등.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 생각하는 게 막스 베버의 이거죠. 유명한 책이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니까 개신교죠. 개신교 정신과 개신교의 윤리와 그다음에 자본주의 자본주의 정신 이런 책이 이게 저는 웃긴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미국이 개신교를 해서 자본주의가 개신교가 똑같은 거다. 개신교 정신이 바로 자본주의다. 이렇게 황당한 저는 이거 좀 무섭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막스 베버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거가 미국의 정신이 된 거죠. 이런 게 사실은. 그래서 결국 금융산업으로 번역을 한 거고 이게 결국 달러가 기축통화되면서 이제 된 건데 이 기축통화 문제가 정말 핵심이거든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보면 이게 연준 말씀하셨지만 연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니까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연방 그다음에 이거를 준비라고 그냥 번역을 하는데 사실 준비라기보다는 이게 리저브 해놨다 이렇게 하여튼 그다음에 시스템 체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 번역할 때 연방 준비 제도 이렇게 보통 번역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줄여서 연준이라고 하는데 이 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게,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원래 미국에 중앙은행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미국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마다 다 원래 분권화가 돼 있고 다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은행이면 이거는 주정부의 권한을 굉장히 제한할 거다. 이렇게 해서 다 반대가 심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한번 1907년인가 그때 미국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대공황 오기 전입니다. 오면서 그때가 이제 거기에 중요한 영향을 행사한 데가 JP 모건이라고 유명한 회사죠. JP 모건을 행사하면서 그때 이제 뭔가 이걸 통제하고 좀 전체를 이렇게 조정할 게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중앙은행을 만든 건데 그것이 이제 그 중앙 연방 정부에 너무 권한이 가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다 반대하고 그래갖고 연준이라는 거를 말하자면 민간 기업들, 민간 은행들 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참여한 은행들이 뭐 미국의 굴지 은행들이 많이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이 미국 전체 통화 정책,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미국의 달러 발행.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조폐공사 하는 걸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 기업이거든요. 사실 민간은행이가 이걸 하면서 거기서 미국 정부는 거기서 얘네들이 발행하는 달러를 사다가 거기다 이자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배당금 지급하고. 그래서 그 중에 전체 이익이 한 6% 정도를 여기다 지급해서 얘들은 뭐 주주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배당도 받고 그러니까 여기 직원들은 공무원도 아니거든요. 사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에 이사회가 있어서 이사회가 그 전체를 이제 기획을 하는데 이사회들은 그래도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의회 임명해서 의회가 승인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의회 주도로 만들어진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런 통화 정책이나 이런 화폐, 이런 돈, 이런 금융이 행정부 권한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의회 권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할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회 권한이라는 거. 여기서도 뭐 문제는 많지만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기축통화 되면서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2차 끝나기 바로 전에 이 세계 몇 나라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세계에서 무역을 하면서 거래를 할 때 어떤 돈을 갖고 할 거냐 해서 미국이 주도해서 미국 돈 달러로 하자. 대신에 달러를 안전하게 해주겠다. 뭐냐면 금을 우리가 엄청 갖고 있으니까 원하면 황당한 금을 바꿔준다. 그래서 금 1온스가 몇 그램이죠? 한 30g 정도 되나요? 그거에 20g 정도 되죠. 30g 정도, 30g 정도에 35달러를 고정하겠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35달러 갖고 오면 금 30g을 그냥 줄 테니까 안전하다니까 이걸로 해서 그래서 그걸 결정을 한 거죠. 브레튼 우드 시스템을. 그래서 미국이 기축통화 되니까 그리고 환율도 고정 환율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도 뭐 1달러에 몇 원이가 고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환풍이라는 게 사실 황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고정해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이때 했던 게 뭐 IMF도 여기 이때 만들어졌고 세계 그 통화기금 같은 거 뭐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일이 됐느냐? 미국의 이제 국제 수지가 엄청 나빠졌거든요. 그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전쟁이에요, 전쟁. 베트남 전쟁 특히. 베트남 전쟁에 엄청 돈을 쏟아부으니까 미국이 개판된 거죠. 엉망이 되니까 미국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게 달러를 평가를 절하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거를 고정환율을 없애고 변동환율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황당한 건 미국의 달러를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100달러를 갖고 있었으면은 전에는 원래 이거를 100달러 때 지금 평가를 확 버리니까 내가 100달러가 전을 생각하면 50달러 가치밖에 안 되는 거니까 50달러 그냥 날린 거죠. 그냥 날린 건데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를 그러면 금으로 바꾸면 물론 문제가 없는데 금은 그냥 보존될 테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 미국이 어떤 거 했냐 갑자기 금으로 안 바꿔준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게 닉슨 샥인데 1971년에 닉슨이 딱 대통령 되면서 닉슨 샥을 해서 금본위제를 갑자기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버렸거든요. 안 바꿔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뭐예요? 문제냐면 미국이 항상 선전했던 게 우리는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언제든지 바꿔준다고 선전을 했는데 거기에 소문에 의하면 의심을 품은 데가 있어서 아마 이거 사기 같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이거 휴지조각이 되겠다. 달러가 종이니까. 그러니까 미리 금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금을 바꿔달라고 엄청나게 그걸 이렇게 막 싸우고 요구해서 성공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냐?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는 성공하니까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다 이제 금지, 안 바꿔준다. 일방적 선언. 다 프랑스 같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 달러라고 하는 종이 화폐가. 네, 종이가. 여기 실제로 그 가치를 반영하는 금을 갖고, 이거 가져오면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 예전에 보면은
달러 밑에 써 있었거든요. 네, 1달러 밑에 이게 이제 1달러, 그러니까 1달러어치 금하고 교환권이다라고 네, 예전에 써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지면서 그렇죠. 나는 그러면 금이 없어도 금하고 상관없이 나는 달러 찍어내겠다라고 그런 거죠. 미국은 정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게 사기 해서 치는 거죠. 예, 사기 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그다음에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로 유지가 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했느냐? 금으로 안 해주니까 어떻게 했느냐? 석유 그 결제를 무조건 달러로만 해라. 석유를 안 살 수는 없으니까 다. 그거를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핵심해 갖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걸 페트로 달러라고 합니다. 페트로 달러, 석유 달러라는 거죠. 페트로 달러. 페트로 달러. 페트로 달러라고 하는데 석유 결제를 하려면 무조건 달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어쩔 수 없이 달러를 사야 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끔찍한 나라인데 가장 세계에서 가장 폭정이 심한 나라인데 그걸 다 우리가 지켜주겠다. 완벽 보장해주겠다. 뭐 그런 조건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금 대신 근데 달러죠. 바꾸는 그렇죠. 거죠. 그런 셈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벗어나서 이걸 이제 벗어나려고 위해서 달러로 안 하고 유로로 받겠다라고 선언한 데가 사람이 누구냐? 처음 선언한 사람이 바로 후세인이거든요. 이라크에. 그 곧바로 이렇게 돼버렸죠. 곧바로 이렇게. 참. 그래서 이게 그런데 금융사 번성하는 것이 이제는 정보산업으로 바뀐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양쪽이 다지만 하여튼 정보산업으로 IT 이른바 이게 이제 암호화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자, 그리고 금권 동치가 이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외주의라는 게 뭐냐? 예외주의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예외주의는 이제 출발은 그렇게 됐는데 결국에 뭐가 됐냐? 나중에 제국주의 하면서 핵무기 감축 협정을 다 무시하고 기후 협약 무시하고 미국은 무시해도 된다. 이거 나는 다 지켜라. 유엔 아동권리 협약도 가입도 안 했어요. 미국은. 더 웃긴 거는 조서 협약을 맺은 걸 오히려 방해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말 황당한 거니까 이게 다른 나라엔 다 조서 협약을 지키게 하면서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른바 우리가 다국적 기업, 요새는 초국적 기업이라고 하죠. 멀티내셔널. 그 기업이 미국 내에 있으면 엄청나게 법인세를 많이 내야 돼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다른 나라로 가져가면 조세협약이 뭐냐면 다른 나라 가져가도 똑같이 내게 해야 된다는 것이 조세협약인데 이걸 그거를 안 하게 그거를 이제 안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게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서 탈세를 방조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제가 본 거는 애플 같은 경우가 저는 애플이 저는 그래서 애플을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이 EU에서 받는 총수익은 아일랜드로 귀속을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내야 될 거에 뭐냐면 0.005%만 낸다고 해요. 세금에. 안 내는 거죠, 세금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기업들이 미국으로 오면 미국에서 엄청난 세금을 빼가면서 미국 기업이 다른 나라하고 세금 하나도 안 내게 돼. 그 나라에 세금 안 내게 되게, 그 나라에.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나라죠, 진짜. 그러면 이제 결국 국가 세수는 줄어드는 건데. 아니, 미국에 오는 거는 왕창 미국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미국의 세금. 다른 나라의 세금을 못 내게 하는 거죠. 안 내도 되게. 다른 나라 세금은 안 내도 되게. 그런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미국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 지적하셨는데 그 세금을 지고 대신 그거를 지금 특히 이번에는 그걸 관세로 메꾸겠다는 거예요. 그 세금을. 지금 하는 거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그 책이 립셋의 그 아메리칸 익셉션을 지금 이거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국 예외주의로. 여기 보면 바로 그런 얘기를 잘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탈구이바였는데 출발은. 근데 이것이 변질한 거죠. 여기 탈구이바의 출발은 사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가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할 때, 뭐 워싱턴,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에머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한 사람들이고,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의 19세기에. 이 사람은 미국의 공자라고 이름이 붙었었어요. 그 공자 육아 사상이 굉장히 심취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헨리 그 네이비 소로라고 뭐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문필가인데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던이라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 불복종 뭐 그거에 대한 유명한 저서를 남겼는데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동아시아 사상하고 너무나 가까운 정확히 같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예외주의가 출발은 좋았지만 이렇게 많이 변질하면서 이것이 헬렌 헤브라이크, 그러니까 기독교 근본주의하고 결탁을 하면서 제국주의로 완전히 제국주의의 밑바탕이 돼버린 거죠, 예외주의가.
그래서 이게 열기독교라는 게 이분법, 그러니까 선과 악, 뭐 천당과 지옥, 뭐 하느님과 뭐 악마 이렇게 갖고 이게 정서적으로 양극화를 가져오고 회개가 집단이 되는 게 이게 바로 마녀사냥이 되어온 거죠. 사실은 이게 요새도 보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홉킨스라는 사람의 American Empire, A Global History라는 책이 있는데 미 제국 연구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요번에 번역이 된 책입니다. 2025년에. 이 책에 보면은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이 미국은 스스로 총을 쏜 셈이다. 자기 양쪽 팔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망했다 이런 얘기죠. 미국은 사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예의주의라는 말을 하는데 자, 이게 미국 연방대법원이거든요. 워싱턴 연방대법원인데 동쪽 면을 보여줍니다. 1932년에 완공한 건물인데 자, 이거 보시면은 아주 흥미로운데 이 건물에 자, 여기 그 조각들이 쭉 있잖아요. 조각상들이. 이게 누굴까요? 이게 누굴까요? 중요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머지 이제 뭐 그냥 엑스트라고 세 명이 딱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세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누굴까요? 일단 가운데가 누구냐? 가운데.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 그 다음에 이쪽이 누굴까요? 이쪽은. 이쪽이 솔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론. 그리스에 있던 사람. 솔론이란 뭐냐면 그리스에 이른바 처음으로 사실 민주정치는 아닌데 이른바 귀족 정치를 처음으로 귀족 정치가 뭐냐면 이게 과도 정치 몇 명이 하는 거.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들이 좀 할 수 있으니까 민주정치의 민주정치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로 뭐 유명하긴 하죠.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럼 나머지 하나. 이게 정말 흥미로운 문제인데. 네? 공자입니다. 공자처럼 생겼네. 공자입니다. 맞아요. 공자. 공자를 영어로는 콩푸시우스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아시나요? 왜 콩푸시우스라고 하는지. 이게 공부자, 부가 이제 아비 부자, 뭐 산의 부자. 근데 그거는 사부란 뜻으로 공부자. 공부자를 이제 그 중국어를 읽을 때 콩푸스거든요. 콩푸스. 콩푸스를 쓴 겁니다. 콩푸시우스. 콩푸스. 자, 그래서 여기 딱 공자가 있어요, 진짜. 이게 바로 미국의 예의주의가 어떻게 출발했나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동아시아의 사상에서 출발한 거예요, 실제로. 서구의 서유럽의 말하자면 못된 거를 우리가 버리겠다. 우리가 버리고 우리는 아시아처럼 하겠다. 그렇게 출발한 거라서 재미있는 건 지난 5월에 그 중국하고 미국이 관세로 싸고 난리 칠 때 중국의 외교부가 이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공자에서 출발한 거 아니냐. 얘기했어요, 진짜. 정말. 그 참 재밌죠. 근데 모세는 뭐냐? 종교 근본주의잖아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유대교, 기독교인데, 재밌는 건. 자, 유대교에서 최고로 숭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죠. 출애굽이라고 해서. 근데, 이거는 이슬람에서도 숭상합니다, 모세는. 이슬람이 자기네 조상으로 생각하고, 기독교에서도 그러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다 그러죠. 근데, 흥미로운 거 하나는 예수. 예수는 유대교에서 아예 없습니다. 예수란 존재는 아예 없는데 기독교에서는 이제 있지만 근데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는 높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 이 네 명을 최고로 칩니다. 이슬람교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이슬람교에서는 인정하지만 유대교에서 아예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러면 기독교가 어디랑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랑 이슬람교 중에. 그게 참 희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래서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의주의하고 금권 통치가 모여서 지금 제국주의가 된 거거든요. 완전히. 제국주의가 된 거고.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제국 연구, 요 문제. 요걸 그 다음에 더 흥미로운 게 이거거든요. 이거가 예의주의가 제국주의로 가는 건 이른바 신보수주의. 네오콘이라고 그래야 부르는. 네오콘이 이거고. 이쪽에서 금권 통치가 돈이 이렇게 온 거는 바로 신자유주의.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반대일 것 같은데.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둘이 완전히 서로 짝짝꿍해서 하나가 된 거거든요. 신자유주의는 경제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국주의로 한 거죠. 네.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옛날처럼 총으로 삼아서 식민지 땅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다 돈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제국주의인 거죠, 지금은. 아직 경제 제국주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신자유주의라고 한 말이 사실 자유라는 게 뭔 자유라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이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자본에 무한한 자유지 인간의 자유가 전혀 아니고 자본에, 돈에 무한한 자유가 쉽게 말하면 돈 있는 사람의 무한한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무한 경쟁을 가서 뭐 완전히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승자가 워낙 우수해서 승자고 열등해서 유전적으로 열등해서 패자냐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강의를 했나요?
유전과 환경의 문제. 강의 아직 안 했나요? 아직 유전과 환경의 문제 안 했나요? 정부. 하여튼,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경제 제국주의로 가는 거, 그냥 경제 제국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신보수라는 게 참 흥미로운 게, 원래 공화당을 비롯한 그 보수라고 하는 건 원래 팔레오콘, 원시 제국주의죠. 팔레오라는 건 구석기라는 얘기거든요. 팔레오콘. 팔레오콘이라고 하죠. 팔레오콘. 이거의 반대말이 팔레오콘. 팔레오 컨서버티즘입니다. 팔레오콘이라는 거는 구석기,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의 그 유물이다. 그러니까 원래 공화당의 보수주의는 비간섭주의, 그 다음에 고립주의거든요. 다른 나라하고 간섭 안 한다. 우리끼리 살자. 이거였는데 이것이 신보수주의가 되면서 완전히 바뀐 거죠. 신보수주의라는 건 완전히 간섭주의가 되면서 이게 이른바 원래 팔레오콘 옛날 보수주의는 공화당의 전유물이었는데 신보수주의 사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신보수주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가장 최근에 신보수주의 핵심이라고 꼽혔던 사람이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거든요. 사실은 그쪽에 민주당의 주류 세력. 뭐 바이든도 마찬가지죠. 사실 다 주류 세력. 어쨌든 그랬고, 근데 이게 레이건 이후에 레이건은 바로 신자유주의랑 신보수주의랑 합친 게 바로 레이건이 된 거죠. 놀랍게도.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그래서 저는 온 인류 비극의 인류의 비극의 탄생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재난자본주의가 됐는데 재난자본주의가 뭐냐? 재난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죠. 자본주의가 이제는 뭐 재난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 책이 재밌는 건데, The Shock Doctrine, The Rise of Disaster Capitalism, 재난 자본주의. 자본주의 어떻게 재난을 먹고 괴물이 되는가, 뭐 이런 책인데, 여기 보면 요새, 그러니까 전쟁은 물론이고, 무슨 뭐 전역마다 경제위기라든가 기후위기를 포함해서, 이런 걸 혹은 뭐 코로나 팬데믹, 이런 걸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재단 자본이라는 게. 그런 걸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공자원을 다시 말하면 사유화하고 독점을 심화시키고, 그래서 연대와 협력을 무너뜨려서 그냥 각자 해먹자. 이렇게 되는 게, 또 더 황당한 거는 요새는 미국 같으면 전쟁이 물론 당연히 하나의 사업이고, 놀랍게도 그것이 민영화되어 있거든요. 민영화한 게 엄밀하게 말하면 사유화죠. 프라이빗이제이션이니까 사실 사유화죠. 그러니까 돈 버는 수단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산 증식 수단이 된 거죠. 전쟁이란 게. 특히 이제 전쟁 직접도 그렇지만 뭐 무기 산업 특히, 그 다음에 용병, 보안 산업들, 그 다음에 그 좋은 의미로 얘기하지만 사실 의료, 전쟁에 다친 사람, 의료, 복구, 이거 다 돈으로 자본주의, 바로 재난 자본주의가 핵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전쟁 자본주의죠. 전쟁 자본주의가, 재난 자본주의가 일부가 가장 큰 게 전쟁 자본주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아시죠? 미국은 심지어 교도소, 그것도 사유화되어 있는 거. 그거 모르시죠? 미국은 교도소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에요, 사업. 민간 사업입니다, 교도소가. 민간 사업. 국가 사업은 뭐예요? 그거를 따지는 게 더 빠르다. 교도소가 민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거죠. 네, 당연히. 그 돈 다 빼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최근까지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이제 죄수를 수용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00불, 그러니까 가게에 가가지고 훔쳐도 훔친 물건의 가치가 100불 이하면은 아예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도 맞을 겁니다. 아직도 그대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99불짜리는 훔쳐가도 돼.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서 가게 주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물건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태그를 올려서 이걸 훔쳐가면 범죄가 되게끔. 이게 참 코미디 같은 상황이 지금. 하여튼 코미디 상황은 맞습니다, 진짜. 하여튼 그래서 이건 지나가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은 어디로 가는가인데, 자, 이게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이게 바로 JP 모건이 이제 미국의 가장 굴지의 최고의 그런 금융회사죠. 최고의 투기자본이고, 이게 최근에 바로 올해 더 알케미스트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인데, 이 제목 이름이 영문술사. 이게 지금 트럼프 현재 행정부의 경제 설계자를 뜻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 규제 완화하고 세금 강면, 관세 올리고 추방하고 외국인들 다 추방하고 그다음에 비용 절감하겠다. 이것이 핵심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일단 웃기는 것은 자 관세를 왕창 붙이고 추방해보면 노동력이 없어지면은 인플레이션 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하느냐?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확 줄여버리고 이제 기업들, 회사들 그렇게 해서 생산성 올려갖고 디플레이션을 해주겠다.
이걸 서로 이제 상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핵심으로 생각하는 이른바 다음에 먹거리가 뭘까? 이제 핵심을 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생산을 향상시켜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인공지능 사업, 하나는 핵에너지, SMR 특히, 하나는 그 다음에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이 보고서가 이게 다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을 했는데, 뭐, 최근에 많이 가서 결과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겠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골든 부사 되겠냐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보면은, 매그니피스 7이라고 해서 미국의 최고의 IT 기업들, 뭐, 이거죠. 바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페이스북. 이게 7개인데, 얘네들이 S&P, 스탠다드 푸어스 미국의 그 주식 보는 거, 그거의 매출의 14%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500개 기업 중에 14%. 그리고 매출 성장의 30%, 이익 성장의 33% 얘네들이 다 차지한다는 거는 7개가 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정말 잘 가고 있는 걸까? 우선 이게 과잉 투자, 이른바 거품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들죠.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뭐냐? 투자 대비 이윤 창출이 어떠냐? 현재 지금 AI 투자한 기업 중에서 지금 통계 보면 95%는 아무런 이윤이 없다.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데 이게 현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025년 상반기 자본 주시를 보면 AI 기업들하고 반도체 기업이 반도체라는 건 이제 대만의 TSMC,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성,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핵심인데 얘들이 무려 5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하거든요. 끔찍하게 투자를 한 거죠. 그만큼. 근데 여기서 과연 얼마나 그러면 이윤이 앞으로 나올까? 상당히 이제 의문점인데 이게 AI 기업사의 순환 투자 규모가 급증했다는 게 여기 이제 하나에 보여주는 건데 인공지능 기업들과 한 게 아주 일부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한 건데 여기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오라클, AMD,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리스하고 뭐 이런 거에서 서로 얽혀 출자하고 그러니까 서로 순환 투자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업의 부풀리기, 가치만 부풀리기, 실제 가치 창조는 없으면서 겉에만 부풀리는 풍선이 버블이죠, 바로. 실질 가치의 창출은 별로 없으면서 거품하는 거. 이거가 이제 문제인데, 이게 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갖고, 과연 이게 정말 성공해서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고 부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걱정되는 게 이런 얘기죠. 이게 걱정이 뭐냐면, 1990에 2000년 사이에 이른바 닷컴 버블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그 JP 모건의 보고서의 얘기인데, 그때 보면 이게 닷컴 버블이 이렇게 갔거든요. 나스닥 종합지수가 1994년부터 이렇게 쭉 보면 2002에 급격히 상승했죠. 보세요. 1990년 2000에 급격히 상승했다가 급격히 커지죠. 이게 버블이 터진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때 다 망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 커지다가 갑자기 터졌는데 AI도 이런 길을 가지 않을까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쩔지. 네,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거품이 하는 거에서 핵심이 이거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에너지 문제거든요. 이 AI에 관련된 게. 그때 반도체 공급 문제. 이 두 가지가 걸려 있는데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 관조 공급은 같이 걸려 있어요. 이거 다 같이 에너지랑 다 같이. 특히 대만 회사 같은 거,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걸 무슨 수로 할 거냐. 에너지 소비가 좀 핵심인 거죠. 에너지뿐만 아니라 물도 마찬가지 같이 들어간 냉각수 문제 때문에. 이거는 지금 기후변화하고 아주 핵심적으로는 기후재난을 가져올 게는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참 큰일 날 문제고. 지금 여기에 이제 핵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그 대형 핵반응으로는 이걸 신설할 것이냐 아니면 있던 걸 수리할 것이냐 둘 다 문제가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정확히 지적하더라고요. 새로운 반응으로 얘기하는 게 용이온 반응으로 하게 몰튼 솔트 리액터라도 보통 MSR라고 약자하는 거. 그 다음에 고온 기체 반응으로 해서 하이 템퍼러처 가스 리액터 뭐 이거. 그 다음에 소형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소형 귀국 부품 반응으로 이게 SMR이죠. 스몰 모듈 리액터. 이런 것들이 모듈이 다 전망이 어둡다는 게 거기 결론입니다. 그거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JP 모건에서 이렇게. 네, JP 모건 보고서에서 다 전망이 좀 밝지 않다, 어둡다, 쉽지 않다, 사실 어렵다. 저 모든 게 AI라고 하는 네. 그거 하나를 놓고 그렇죠, 저런 산업이 이게 상관을 거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AI가 저 정도의 가치를 창출할 만한 네. 대상이 되느냐? 그렇죠. 이미 5천억을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여기만, 바로. 알 수 없는 5천억 달러, 원이 아니라 달러.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협정했었을 때, 무슨 SMR 얘기한다, 그다음에 갑자기 제철 얘기한다, 그다음에 갑자기 또 핵잠수함 얘기하는 건 전 상당히 정말 우려되는, 자세한 말씀은
이정현 대표께서 하시는 원자력 안전과 미래에서 상당히 하실 테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뭐 이거 비춰봤을 때도 상당히 역시 참 걱정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죠. 암호화폐. 이게 왜 그러냐. 미국이 지금 이제 금융으로 그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석유가 이제 끝났고, 왜냐하면 석유 페트로달러는 더 이상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하다못해 러시아 석유를 이제 건자니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거래는 위안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제 달러 패권이 페트로달러를 유지한다는 게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석유의 위상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지금 재생에너지가 핵심이 되고 석유 소비를 줄일 판이니까 그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암호화폐인 겁니다. 사실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전부 다 제가 그냥 제 뇌피셜로 하는 거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 견해. 이게 처음에 비트코인이 이제 핵심이었는데 비트코인이 페이팔 통해서 미국이 굉장히 많이 가 있고 지금도 물론 1위죠. 미국이 분명히. 정부의 보유량은 미국이 1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중국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보유량은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것이 비트코인을 갖고서는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보유량이 미국이 제일 많지만 중국도 많고 또 다른 나라 다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때 뭐 한 자리 하면서 암호화폐 이거를 굉장히 비트코인을 이렇게 부풀렸는데 이게 지금 다시 조금 좀 주춤해서 없어지면서 그 대신 나가는 게 전 스테이블 코인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니어스라고 하는 걸 발령을 했는데 이름을 기막히게 줬죠, 지니어스. 이게 뭐냐면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의 약자를 지니어스라고 쓴 겁니다. 이게 바로 이거를 지난 7월에 물론 트럼프가 이거를 발령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 스테이블 코인을 완전히 이렇게 말하자면 발전을 증진시키겠다. 그리고 이걸 달러랑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달러랑 연동해서 붙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이렇게 하면 달러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달러 연동시키니까. 그러니까 달러 패권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배력이 좀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또 이거는 그다음에 이거를 미국 국채가 지금 문제인데 아까 재정 적자가 워낙 심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재정적 심하니까 이자 부담이 엄청난데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국채를 또 발행하거든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이자가 또 생기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구체 수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다 달러 용동이니까 구체를 사야 되니까 이걸 발행하려면 그런 수를 생각하는 거죠. 뭐 명백하죠. 그런 생각하는 게. 근데 결론은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결론은 이 결국 기술동화나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에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아마도. 상상은 제가 모르지만, 이거는 명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돈으로 경쟁해서 돈 계속 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내가겠습니다. 자, 연구수사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아까 말씀 이렇게 5가지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다는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러니까 하는 게 뭐냐. 일단 관세를 때리면서 결국은 투자를 강요해서 한국한테 3,500달러니 그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 투자까지 합쳐갖고 6천억 달러를 다 이제 받았다고 트럼프가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사실 강탈이죠. 사실 강탈 명백하게 이렇게 하거나 그다음에 비용 절감은 또 문제인데 비용 절감하는 게 어디서 절감하느냐? 공공부를 절감하겠다는 이거죠. 공부가 뭐냐면 전부 고용을 탁 줄여버리고 그다음에 복지 확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교육 연구 비용 다 없애버리고 이게 반지성주의 핵심인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기초학문들 시장론을 따라가라. 그래서 국립보건원, 미국의 NIH라고 하는 가장 큰 거예요. 그 예산이 2025년에도 이미 좀 줄여서 455억 달러였는데 이거를 2026년에 40%를 줄이는 겁니다. 40%를 줄이고 그 다음에 국립과학재단, 이 국립과학재단이 이제 연구하는 핵심인데 이거 74억 달러였던 거를 2025년에 62억 줄이더니 2026년에는 34억 줄이겠다. 이거는 60%를 줄이는 거예요. 60%를 남기는 게 아니라 반 이하로 더 줄인 거죠. 40만 남기겠다. 정말 놀라운 생각인데, 특히 여기 국립과학재단에서 하는 연구 중에서 핵심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Diversity, Equity, Inclusion에서 DEI라고 보통 약자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소수, 인종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조금 해주는 그에 관련 것들인데, 그거를
거기다 걸 전부 다 없애버렸거든요. 다 없애버리고 특히 또 기후 환경활력을 다 취소해버려서 이게 연구비를 다 취소해버리고 지출도 갑자기 동결해버려갖고 대학에 들어간 돈을 다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대학에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기금, 이게 세금을 왕창 부과. 그래서 참 그랬고 대학이 다 난리가 났었죠, 지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서 심지어 NSF 국립과학재단은 건물을 접수해버렸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에 쓴 건물을 다른 걸 쓰겠다고 다 냈죠. 이건 뭐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게 아니고 반지성주의로. 정확히 반지성주의죠. 그렇죠. 바로 반지성주의죠. 바로 정확히 반지성주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 아시겠지만, 연방정부를 결국 폐쇄가 됐죠. 이게 공공부문, 정부 고용, 학주에서. 10월 1일부터 폐쇄가 됐는데, 여기 왜 그랬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메디케어 비슷한 가난한 사람들, 의료보험을 좀 도와주는 거. 이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없애버리겠다고 해서. 이걸로 이제 민주당하고 싸움이 붙어갖고 이게 계기가 됐죠. 물론 실제로 다 복합 포함된 거지만 하여튼. 그래서 민주당이, 게다가 이제 민주당 기관을 축소하겠다. 민주당에 소속된 단체장이 있는데 주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거에 연방 자금을 다 끊어버리고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연방 정부 인력의 한 40% 정도, 한 80만 명이 지금 무급휴직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걱정되는 게 비행기 타면 참 겁납니다. 미국에 비행기 타면 안 되는 게 미국의 공항의 관제 인력을 좀 대폭 없애기 때문에 돈을 못 받으니까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참 위험성이 있고 사실은 불확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반지성주의, 예의주의, 근본통치, 제국주의를 다 잘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냐? 마지막 결론 이겁니다. 그들이 황금을 만들어낼까? 연구수사하니까? 아니면 아예 실험실을 다 부셔버릴까? 어느 쪽으로 가겠냐 이거죠. 어느 쪽으로 가냐. 그래서, 그리고 여기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19세기에는까지는 영토 제국주의였지만 이게 경제주의로 바뀌었죠. 금융자본주의. 그것이 이제 문화 제국주의까지 갈 겁니다. 특히 이제 IT AI가 되면서 완전히. 그래서 이거는 결국 복잡성을 훼손하고 획일화, 결국 암세포 같은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결국 인류에 상당히 아주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제가 굉장히 주관적인 제 생각을 좀 펼친 거니까 이게 너무나 이렇게 크게 의미 부여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저는 이렇게 봤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